육군 장교 강도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문제 있는 놈이구나. 일탈이 시작이 돼요. 탈옥한 상태에서 강도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이해가 안 모르겠어요. 가, 이해가. 예. 네. 오늘은 우리 홍 박사님이 준비한 건데. 네. 오이, 뭐 제목이, 오호, 이거 뭐야? 육군 장교 강도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오, 야, 육군 장교? 장교는 소위부터. 네. 아, 그 밑에 노란 바풀떼기 그 준이도 장교예요. 그렇죠. 부사관부터 다 장교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부사관은 예전에는 이제 하사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하사, 중사, 상사 이제 그 옛날에 원사라는 게 없었어요. 하사, 중사, 상사. 정말요? 그다음에 주임 상사가 제일 그 상사 갈매기 하나, 둘, 세 개에다가 위에 이렇게 동그란 거 이렇게, 씌고 예. 그 위에다 별 하나 딱 붙이면 주임 상사였어요. 그 총대빵이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위에가 노란 그 소위계급장 노란 거 이렇게, 예. 하얀 게 아니라 그게 준이. 네, 준이. 근데 준이부터는 우리가 이제 준사관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준이, 소위, 중위, 위로 이제 장교라고 그러고 밑으로는 하사관, 그다음에 병장부터 그 밑으로는 사병 사병.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사 이상부터는 이제 네. 장교들하고 준장교, 네. 간부라고 그래 간부, 간부라고 이렇게 불러서 이제 가는데 여기 육군 장교라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사람은 계급이 적어도 소위 소위. 이상이긴. 네. 소위. 네. 소위가 소위. 그럼 나이도 어리겠네. 네, 26살이요. 아 그러니까 네. 한번 가보시죠 뭐예요. 네. 요 사건의 시작은 2001년이었어요. 2001년 예, 좀 꽤 됐죠. 5월 26일이었는데 5월 16일. 5월 16일이었는데요. 부천에 있는 원미구 신곡동에 있던 있어, 한 신곡동. 주택에서 그러니까 원래 그 집이 하숙집이었거든요. 주택에서 여대생이 사망을 해요. 하숙하던 여대생이. 예, 하숙하던 여대생 어. 19살 아이고, 된 애기네. 여대생 박모 양이 1학년이네 1학년. 예, 사망을 했는데 사인은 질식사였고요. 목 졸라 죽였고. 예, 근데 현장에는 외견상 이렇게 침입 흔적이 없었어요. 뭐 발자국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다 없었고. 그래요? 마치 잠을 자는 모습처럼 사망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은 졸렸다. 예. 어. 그리고 이 박양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이 없어졌거든요. 그럼 강도네 침입 강도네. 강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박양은 하숙집에 침입한 누가 어떤 불쌍의 남성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건데요. 요거는 사실 범인은 금방 나왔어요. 금방 범인은 잡혔어요? 네. 범인은 우리 이제 초입에 이야기했던 26살 육군 장교 손모 씨였거든요. 근데 이 손 씨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제 부모님이 소위라며 소위. 예. 부모님이 그 실내 장식업을 하는 부모님 슬하에서 이렇게 자라났고 전문대를 졸업했대요. 아 그때는 2년 뒤에 있었으니까. 예. 전문대 졸업하고 나서 이제 원래는 사병으로 군 입대를 했는데 뭔지 알겠다. 이거. 예. 그 이후에 사관후보생에 지원을 해가지고 98년 10월 1일자로 육군 소위로 임관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역 생활 하다가 예. 이제 사관후보생 지원해가지고 네, 맞아요. 예전에는 이제 육사는 4년제였고 예전에는 3사는 2년제였어요. 경북 영천에 있는 삼군사관학교. 네네네. 그러면 이제 2년제 대학 이상 나온 사람들은 삼군사관학교 이렇게 갈 수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런 형태로 간 것 같은데 이게. 예.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장교로 소위 뽑기도 했었고. 사병에서. 그래서 이제 98년도 10월에 임관을 해가지고 그 육군 제11사단에 부임을 했다고 해요. 11사단. 예, 그래서 센데인데, 여기. 11사단 예하 20년대 소속 작전 항공 장교로 근무를 하게 됐대요. 항공연구. 근데 특히 또 이제 이 손모 씨가 이 부대 내 요맘때 이제 한창 컴퓨터 이제 활성화되고 요럴 때니까 인터넷 교관으로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군 업무를 볼 때는 임무 수행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저 사병에서 사관후보생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대인 관계도 굉장히 원만하고 그리고 98년에는 또 결혼을 해요. 네, 결혼해가지고 아들도 한 명 이제 슬하에 놓고 이제 이렇게 잘 멀쩡하게 지낸 사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소위 달자마자 장교 되자마자 결혼했네.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잘 잘 지내다가 살았어.
문제는 이제 99년도 여름부터 이제 슬슬 이 사람의 문제가 이제 발생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문제 있는 놈이구나. 일탈이 시작이 돼요. 자, 뭐냐면 인터넷 교관으로 근무를 했잖아요. 근데 컴퓨터를 쓸 일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네, 알겠다 뭔지. 예. 그래서 인터넷, 성범죄네 그럼. 예. PC 게임의 중독,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포르노. 음란 포르노. 예. 음란 포르노에 중독이 됐어요. 그래갖고 가정 내에서 이제 가정 생활도 갈등이 생기고. 맨날 게임만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동료들과도 이제 뭐 소통이 안 되고 이 외국 포르노에 굉장히 중독이 심하게 됐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잘못된 성적 판타지가 생겨나게 되죠. 이게 문제인데 이거. 이게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우리 그 강간통념이란 개념을 좀 이야기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성이라는 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거든요. 당연히 본능이 본능. 네, 본능적인 욕구. 성욕, 식욕 뭐 이건 당연한 그 네, 그 수면욕 본능이- 이렇게 하면 그래서 성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는 잘못된 문제가 아니죠. 그럼요. 이건 본능인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 사회가 너무 유교적이고 보수적인 이런 많이 시대를 눌렀죠.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에 대해서 무조건 이제 숨기고 감추고 맞아요. 뭐 이렇게 드러내면 굉장히 나쁘끄럽고 뭐 수치를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우리 분위기가 우리 사회 분위기가 맞아요. 성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건강하게 논의가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어려운 분위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폐단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맞아요. 억지로 이 본능을 누르는 누르는, 형태였거든요. 예. 뭘 감추고 자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성 교육은 분명히 해야 되거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굉장히 잘 그래도 그나마 양지로 올라와서 건강하게 처리가 되고 있지만 예전만 해도 맞아요. 이런 논의조차가 안 되니까 맞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성에 대한 생각이 이게 잘못된 건지 맞는 건지도 뭐 어디다가 그렇지, 얘기할 그렇지. 수도 없죠. 이제 요것과 관련이 돼서 이런 잘못된 성인식은 이제 성범죄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과 관련돼서 강간 통념 아마 우리 교수님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강간 통념, 뭐 강간 신화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신화. 강간을 굉장히 미화하는 그런 개념인데 결국은 이 강간 통념을 갖고 있느냐 이 문제는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 그런 행동이 괜찮지 않아? 라고 이런 정당화를 하거나 합리화를 시키는 그런 심리적인 기제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가끔은요. 네. 아직도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컷의 본능은 강간에 있다고. 그게 좀 맞아요. 동물 네. 세계를 빗대 가지고 강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아유 난 이건 얼마 전에 본능적- 깜짝 놀랐어요. 꽤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그 저 학자신데 네. 그분이 이제 그 동물 세계 그 자기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 암컷을 그냥 여러 동이 상관없이 여러 막 없이 씨를 예. 뿌리는 그런 거는 동물 세계에서부터 왔고 인간도 원래 동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본능이? 그 부분에서 그 본능이 살아 있는 거다.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동물학적인 개념에서 그렇지만 그런 식의 그 어떤 그 설명이 합리화죠.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성인식이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예. 원래 그 수컷의 본능이라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게 뭔 죄가 돼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그, 하는 그런 거죠. 거 굉장히 조심해야 네. 된다. 그런 거.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강간 통념이 왜 생겨나냐라고 하면 결국은 그 성문화가 좀 편향이 되어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특히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회를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남성 중심적인 이런 성문화가 뭐 이렇게 남자가 어떤 성욕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는 그냥 본능이야. 잘못된 게 아니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런 사고들. 이게 강간 통념의 대표적인 예인 거죠. 그러면은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럼? 그러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피해 당한 거야. 아, 그거야. 강간범들이 늘 얘기하는 거. 예, 예. 어린애 강간해 놓고는 너희 새끼야 왜 했어? 그러니까 그 애가 너무 야하게 입어서. 그러니까요. 그런 말들. 전가, 책임 전가. 책임전가. 예. 그렇게 되는 꼭 맞는 거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왜 밤늦게 돌아다녀서. 맞아. 괜히 왜 짧은 입어? 치마 왜 안 입어서. 화장했어? 응. 뭐 그거. 그런 책임전가 이게 다 잘못된 이거 성인식이죠. 강간 통념이죠. 맞아요. 그 이제 요렇게 되어 있고 또 특히 이 강간 통념 중에 이게 남성은 그런 어떤 성적인 욕구를 발산하는 게 본능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건데 여성은 피약 음란증이 여성의 본능이야. 이런 주장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강간당할 때 그 이제 우리 쉽게 얘기하면 쾌락을 강간당하면서 쾌락을 느낀다 예. 여자들은 예. 뭐 그런 말 하는 놈들 있어요. 예, 맞아요.
세상에 그게 난 그 말 하는 새끼들 자체가 그 머리가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너무 잘못됐어. 이 세상에 강제로 내가 원치 않는 걸 근데- 당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면 그것도 이거지. 네, 그렇죠. 이게 말이 되냐고. 그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그 우리가 그냥 흔히들 많이 이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자의 실언은 사실은 예스야.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맞아. 그런 게 다 사실은 강간 통념이죠.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이런 강간 통념이 쉽게 생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산업이 맞아. 너무 난무해 있다는 거예요. 성산업이 발달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지만 이거 굉장히 무분별하게 쾌락주의적인 쾌락에 초점을 맞춰서 뭐 이런 어떤 검열이라든지 접근 대상을 조금 이렇게 조심을 한다든지 이런 거 없이 너무 무분별하게 이제 난무해 있고 또 특히 문제는 그런 내용이 왜곡된 성적 판타지적인 내용이잖아요. 맞아. 막 강간을 막 남자가 했는데 여자는 막 좋아하고. 처음에는 싫다 했다가 좋아해주고 막 이런 아니면 뭐 가족 간에 뭐 형수님을 뭐 어떻게 했다 뭐 시동생을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왜냐하면 자극적이면 자극적일수록 잘 팔리니까요. 그렇지. 접하기도 너무 쉽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강간 통념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고 결국 연구들에서는 강간 통념이랑 성범죄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 있지. 예.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연구도 하나가 있거든요. 성범죄자 집단이 결국 연구 결과는 이거예요. 비범죄자 집단에 비해서 강간 통념에 대한 수용도가 훨씬 더 높더래요. 당연하지. 네. 뭐 이런 이제 연구 결과들도 있고 아무튼 얘가 이 육군 소위가 손 씨가 이런 그 잘못된 강간 통념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마음속에 갖고만 있으면 되는데 또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이게 결국은 발현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박양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전에 일련의 사건들이 있어요. 이 손 씨한테. 아, 손가한테, 예. 장교한테. 예. 어떤 상태였냐면 이 손 씨가 박양을 살해할 당시에 이 손 씨는 교수님 탈옥한 상태였어요. 뭐야? 범죄 저질러서 육군 교도소 있다가 탈옥을 탈주하는 했어요. 놈이었어요? 예, 탈옥범이에요? 예. 이 그런 놈이 이런 짓을 했구나. 예, 탈옥한 상태에서 강도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그럼 뭘로 들어갔어 이 새끼? 강간범이야? 예, 강간범인데 그래 성적 환타지니까. 강간범도 그냥 강간범이 아니고요, 교수님. 연쇄 강간범. 1년 반 동안 10회 아이고야. 걸린 것만요. 그러니까 이 99년도부터 이 포르노 동영상에 빠져가지고 이제 급기야 이게 이제 연쇄 성범죄자로 전락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교수님 이 손 씨 성범죄 내용을 보면 진짜 너무 막 간악해요. 뭐죠 이 새끼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쟤? 일단 첫 피해자는 15살짜리 어린 여학생이었고요. 미성년자 강간이구만. 예. 그리고 1년 반 동안 10회인데 피해자가 9명이에요. 그러면 한 피해자는 2번 당했다는 그래 소리잖아요. 2번이네. 응, 2번이네. 예. 그러네. 이게 뭐냐면 한 번 강간을 한 이후에 3개월 지나가고 또 찾아가고 또 그 사람한테 강간했어요. 재차갔어? 예. 강간한 놈 여자한테? 예. 야, 이 새끼 도라이네 이거 완전. 그죠.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첫 강간 엄청 대담하네. 예. 첫 강간 이후로 막 점점 더 대담해져 가지고 심지어는 이 10회 강간 중에 그런 내용도 있어요. 여동생을 묶어 놓은 상태로 그 앞에서 언니를 강간하거나 이거 완전 또라이구만 이거 완전히. 아니면 어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이불로 덮어놓고 그 앞에서 엄마를 강간하거나 이거 완전히 또라이. 진짜 인간 안 같잖아요. 이래갖고 어쨌든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새끼 어떻게 도망 나오냐? 그 군 수사기관에서 지금 도망 나오는 거 쉽지 않은데 이게. 맞아요. 이 10번째 범죄가 이제 탈로 나면서 이제 체포가 됐죠. 그래갖고 징역 15년 받아요. 아우 그러니까 군교도소 간 거네요. 간 거예요. 군교도소에 거기서 수감이 어떻게 되어 빠져나오지, 있는데 이게요? 이제 호시탐탐 나갈 기회만 노리다가 늘 탈주범들 자주 쓰는 방식 있잖아요. 아프다고 병원 아프다고. 밖에 나와서 예, 김길수 아프다고. 엊그제. 맞아요. 예. 이 군병원에 이제 간 다음에 거기서 탈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한 거죠. 그래갖고 때가 2001년 5월 15일이었어요. 자기가 허리가 너무 끊어지게 아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성남에 국군 수도병원 있잖아요, 네, 있어요. 교수님. 거기에 입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입원한 당일에 새벽에 이 감시하고 있는 사병이 이렇게 좀 새벽이니까 꼬박꼬박 졸았나 봐요. 그때 도망쳤구나. 그때 도망쳐 버린 거예요. 환장하겠다 진짜.
그러다가 도주 자금이 필요하니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이 박양이 거주하는 부천으로 결국은 가게 되는 거였거든요. 아유, 그래갖고 여대생 집에 들어간 거네 이 새끼가. 그래서 이 도주한 당일 5월 16일이었어요. 이 범행 대상 물색하고 있다가 혼자 살고 있는 여대생 아유, 박양의 집을 이제 타겟팅을 한 거죠. 되게 봤구나. 그래갖고 이제 이 들어갔을 거 아니겠어요. 손 씨가 딱 들어가니까 박양이 놀래가지고 이제 손 씨를 탁 밀치고 밖으로 도망을 나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손 씨가 이불이랑 베개로 박양의 얼굴을 이렇게 눌러서 질식을 시킨 거고요. 비구폐색으로 죽였구나. 예, 숨 못 쉬게 해가지고 죽고. 근데 이게 발견됐을 때 박양이 마치 자고 잠자고 있는 있었다고 것처럼 했잖아. 보였잖아요. 그거 위장한 거예요, 그렇게. 그 새끼가 죽여놓고 이전. 예, 자는 것처럼 위장하고 그 발자국 이런 거 발견이 안 됐다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 수건으로 다 닦았어요. 빵제비구만.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박양 물건들을 박양의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그래서 가방을 가방이 들고 없어진 나온 거구나. 거죠. 네. 그 19살짜리 여대생한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참, 여기까지 들어도 진짜 너무 악랄한 인간이잖아요. 근데 살인 이후 행적도 보면은 정말 반성의 기미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범행을 하고 나서 자기 친구한테 연락을 하거든요, 이 손 씨가. 친구한테. 친구 신 씨한테 연락을 하는데 이제 협력해달라,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이 아니겠어요. 새끼 도주한 탈주병인지 몰랐나 알았을 텐데. 알았죠. 그럼 그 새끼도 나중에 처벌받겠다. 다 똑같아요. 예. 그래서 그 다음 날 박양 사건 5월 16일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17일에 이제 바로 친구한테 연락을 했고 이 17일에 뭘 했냐면은 박양 카드로 100만 원을 인출을 해요. 아, 부천 소사에 있는 한 은행에 들러가지고 박양 카드로 100만 원을 인출을 하고 이 인출한 돈으로요, 교수님. 그 친구랑 용산 가가지고 컴퓨터 사요. 그 버릇 또뭐 뭐는구나. 또, 그거 예. 봐야 되는구만 그냥. 네. 포르노 음란 포르노 봐야 되는구나. 봐야 되니까. 돌아 이거. 그리고 또 자기 친구한테 알리바이 조작을 지시하기도 했고요. 박양 사건 혹시 나오면. 예. 아주 컴퓨터 사고 나서 태연하게 그 친구네 집에서 게임해. 게임해요, 컴퓨터로. 포르노 보고. 네, 포르노 보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요거랑 별개로 이제 그 여대생이 사망한 차로 발견이 됐으니까 경찰 수사 들어갔을 거 아니야. 수사가 들어가죠. 그래갖고 이제 박양의 금융거래 내역을 쫓다가 그렇지. 100만 원 인출됐으니까. 100만 원 인출됐으니까. 인출한 놈 찾으면 되겠네. 그거 이제 찾고 찾아가다가 용산 컴퓨터 상가까지 탐문이 들어갔겠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컴퓨터를 살 때 예전에는 왜 그랬는지 예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친구 신 씨가 주민등록번호를 남기고 갔거든요. 컴퓨터 그건 사면서. 이유가 있겠지. 예.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이제 신 씨 집 주소를 파악을 해가지고 덮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럼 이제 게임하다 잡혔네? 게임하다 잡혔어요. 친씨 집에 있었잖아. 예, 예. 친구 집에서 게임하고 있다가 잡혔어요. 진짜 반성의 기미가 눈곱만큼도 없죠. 검거되고 나서요. 자기 그런 적 없다고. 우리 말까요? 예. 범행 부인하고 또 안 먹히니까 자기 이제 정신 이상 증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쇼를 한 거죠. 항설 수술하고. 예,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친구를 굉장히 신씨. 네, 추궁을 했어요. 그리고 친구가 한 얘기를 토대로 이 손 씨를 압박을 하니까 풀어야지 뭐. 결국은 박양을 살해한 사실을 이렇게 시인했거든요. 이제 군인이니까요. 탈영병이니까 이제 다시 육군 교도소로 보냈겠네. 다시 갔죠. 예, 그 수도군단 헌병대에다 이렇게 인계를 했는데 자, 사건은 이래요. 사건은 이제 결국 흘러온 사건은 이런데 법원이 어떻게 선고를 했는지 좀 보자고요. 1심과 2심에서요, 교수님. 그 적용된 죄목만 해도 10개가 넘어요. 횟수마다 다 들어갔구나 이게. 네, 특수 강도 강간 등, 강간 등 상해치상, 특수 강간 등, 절도 강간 등, 주거 침입, 강도 살인, 도주, 도주죄, 강요, 강요죄. 여신 전문 그렇지. 금융업법 위반, 카드 썼으니까. 네, 절도, 사기. 다 맞네. 이 새끼 네, 죄명에 이게 다 들어갔네. 다 들어가잖아요. 10건 이상이니까. 네. 그래서 1심이랑 2심에서 교수님 사형 판결 나요. 오. 둘 다. 와, 사형. 네.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사형. 강도살인 죄가 제일 크잖아. 그죠, 무기 그걸로. 또는 사형이니까. 예, 예. 다른 거 합산할 것도 없이. 예. 그래서 사형 구형을 한단 말이에요. 어. 자,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렇게 연쇄 성범죄를 저지르고 결국은 사람을 무고한 여대생을 죽였으니까 탈옥도 하고 사형이 마땅해 보이죠. 맞아요. 이 새끼 사형 시켜야 되겠구만. 예.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대법원에서 이제 육군교도소에서 대법원 마지막 심 남았지. 예, 거기서 이제 파기환송 시켜버려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결국은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거든요. 에이씨.
결국 이 새끼 무기징역 받았다는 얘기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타이틀이 그에게 사형이 과한 이유 이거였잖아요. 그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사람한테 사형을 내린 게 과하다라고 봤는지 그거 좀 같이 살펴보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이제 이 대법원에서 다툼의 여지가 됐던 것 중에 첫 번째 쟁점이 살인의 범위였어요. 살인의 고의성. 네,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일 의도가 없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범행 당시에요 죽일 의사는 없었고요. 그냥 좀 다치게 할. 폭행이나 상해의 의사만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안에서 이 살인의 고의에 대한 판단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교수님 자주 얘기하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네, 미필적... 이건 돼지 목졸라서 그렇게 했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지 뭐. 그건 고의성 인정되지 뭐. 그래서 이제 미필적 고의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여기까지도 괜찮았죠. 그러니까 살인 맞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범행 당시 살의의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와 관련해 가지고 죽일 의사는 없었고 단지 그냥 그 다치게 할 의사만 있었을 뿐이라고 이렇게 다투게 되는 이 사건에서 범위가 있었냐 없었느냐를 판단할 때에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다음에 범행의 동기, 그다음에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그다음에 공격 부위와 반복성, 그렇죠.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의 정도, 이런 것들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다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1심, 2심, 3심 모두 다 이 손 씨한테 살인의 범위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요. 자, 손 씨가 어떻게 진술을 했냐면요. 베개로 박양 머리 부분을 3분간 누르던 중에 박양이 저항을 멈추고 멈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러니까 거기서 멈췄어야지 지도. 그래서 막 바둥거리다가 사지가 이렇게 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럼에도 계속 눌렀다라는 거예요. 그럼 확실하게 죽이겠다는 뜻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뭐 죽이겠다고. 범위가 있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이 손 씨가 박양이 아까 도망가려고 했잖아요. 밀쳐내고 도망가려고 그랬지. 네, 도망가려고 하는 그 박양의 어깨를 탁 끌어채가지고 방으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에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그 베개로 머리 부분을 이렇게 3분 동안 거의 꽉 누른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박양이 이 손발을 막 이게 휘적휘적 저으면서 발버둥을 치다가 움직임이 멈췄고 사지가 축 늘어졌는데도 계속해서 눌렀어. 10초 정도 더 눌렀다라고 본인이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그 박양 이 맥박 소리도 체크해봤대요. 손 대고 본 거지. 네, 뭐. 그리고 숨소리도 들리나 안 들리나 이렇게 보고서 이게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죽었다.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박양을 잠자는 것처럼 위장해 놓고 그 다음에 물건들을 뒤져가지고 나온 가방에다 넣고 이제 빠져나왔다. 이런 것들의 정황을 밀어보면 이 피고인은 단순히 위험 목적으로 몸을 죽일 눌렀다고 볼 수 없다. 죽일 목적이 맞지. 이게 된 거고요. 이 대법원의 이제 두 번째 쟁점은 사형 선고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이 뭐냐? 이거지 이제. 사형 선고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자, 원심에서 1심, 2심에서 사형을 선고했잖아요. 근데 이 선고한 이유는 이런 거였어요. 피고인은 20대 후반의 성숙한 남성이고 육군 장교로 인간할 수 있을 정도로 지극히 정상적인 심신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자였다. 처자식도 있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무려 9명의 부녀자를 10회에 걸쳐서. 총 10회에 걸쳐서 연쇄적으로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특히 그 과정에서 만 14세의 어린 여학생을 강간하거나 여동생을 묶어놓고 언니를 강간하거나 3개월 후에 동일한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거나 새끼 아주. 아들을 이불로 뒤집어 씌워놓고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대담하고 극악한 방법으로 맞아. 피해자들을 유린했다. 맞죠. 그리고 나서 이런 범행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중형을 선고받고 재판을 기다리던 중에 도주했다. 도주했어.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이 강도살인의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또 이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훔쳤잖아. 18세 여성인 피해자가 특별히 반항하거나 저항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의 범행 사실과 도주자로서의 신분이 탄로날 것이 두려워서 무고하게 피해자를 살해했다. 맞지. 그리고 잠자는 것처럼 위장하고 그렇지. 뭐 방 다 닦고 닦았잖아. 이런 아주 적극적이고 대담하게 범행의 은폐를 기도했다. 그렇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범행 후에도
친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신씨. 현금을 인출하거나 컴퓨터 구입하고 알리바이 조작하고 또 체포되고 나서도 태연하게 컴퓨터 게임 즐겼고 그리고 체포된 이후에도 고의적으로 정신 이상 증세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서 범인을 부인했고 반성이랑 회개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맞잖아 여기까지는.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면 동기가 지극히 비열하고 그렇지. 그 수단이 잔혹하고 범행 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반성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어야 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매우 크다. 그리고 보면 이 피고인의 교화라는 특별 예방적 형벌 목적 이나 사형제도가 갖는 일부 문제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범죄에 대한 응보와 사회 방위의 필요성이라는 일반 예방적 차원에서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우리는 판단된다. 그러니까 사형시켜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 각 범행들을 경합죄로 처단하면서 그중 강한 아까 말씀하셨죠. 가장 중한 강도살인죄 중에 사형을 선택해서 중에 사형 선고한다. 이렇게 한 게 이제 원심의 판단이었는데 근데 대법원에서 그게 부당하다는 거야? 그게 부당하다는 거예요. 왜 부당한 거예요? 이제 봐봐요. 이제 볼까요? 우리 법이 사형제도를 두고는 있지만 사형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마지막 형벌이므로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이 특별한 사정이 도대체 뭔데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 과정, 가족 관계, 전과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정 계획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 감정, 그리고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 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지금 쭉 읽어준 거에 전부 부합돼야 되는구만 사형시키려면. 맞아요. 이거 다 감안을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꼭 사형시켜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사형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정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사안에서 지금 피고인은 아직 교화 개선의 여지가 있대요. 판사가 보기에. 그리고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범행 과정에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참회하고 반성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점에 비춰보면 사형을 선고한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 심이야 그것도? 심이에요. 이거 좀 자세히 보면은 아까 제가 이 피고인 성장 배경 살짝 말씀드렸잖아요. 부모 슬하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했다. 평범한 가정에서 문제없이 성장했고 전문대학도 졸업했다. 그다음에 그게 뭔 상관이야? 전태다수가 다 그렇지 뭘 그래. 그리고 장교로 열심히 근무해 왔다. 혼인해갖고 남들과 다름없는 가정생활도 했다.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거는 교수님 저는 특히 이게 말도 안 되죠. 이해가 안 가네. 이해가 안 가. 안 걸렸으니까 전과가 없죠. 당연하지. 지금 10번이나 지금 10회를 했는데요, 교수님. 이 전과 없다는 게 이게 말이에요, 이게. 에이, 이거 참. 자, 그리고 임무 수행 능력이 뛰어나선 것으로 인정받고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대인 관계도 원만했다. 이런 것들에 비춰보면 교화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 대법관이 그렇게 본 거지?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인터넷이랑 포르노에 이제 중독이 되면서 부부간의 말다툼이 생겼고 그다음에 동시에 동료들 간의 대화도 줄어들고 급기야는 이렇게 탐닉하게 되면서 무분별한 성적 망상과 충동에 빠진 끝에 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근데 이게 본인 책임 아니야? 그러니까 참작 사유로 보이는 거야. 얘가 이게 진짜 웃긴다니까. 얘가 이렇게 포르노에 빠져가지고 부부 사이도 안 좋았고 대인 관계도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더 골몰을 해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 그러다가 범행을 저지른 거지. 그래서 참고하는 거야. 이거 누구 편이에요? 이게 도대체 누구 편인지 이해가 모르겠어요. 안 가. 이해가. 그리고 이제 이 박양 살해 사건도 처음부터 계획하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자기가 타령해서 도주 중인 사정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순간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한 걸로 보인다. 에휴. 답답하죠. 아예 애초에 돈 훔치려고 강도 들어갔죠. 근데 사람이 없었으면 물론 그 돈만 빼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탈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혹시 내가 제보가 되거나 뭐 신고가 되면은 당연히 크게 지금 죄를 받는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사람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 뭐라고 하고 들어갔을까요? 참. 어쨌든 근데 이제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살인의 범위,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가 지금 나 죽일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빼놓고는 다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회고 반성이지. 예. 순순히 자백을 했기 때문에. 에휴, 진짜. 그래서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는 사명을 지닌 군인이자 부하 장병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장교의 신분으로서 연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도저히 용서받기 어려운 원심 판시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마땅히 중형에 처하고 있음은 맞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했듯이 나이, 경력, 동기, 범행 내용, 뭐 정황 이런 양형 조건이 되는 재반 사항과 아울러 이 사형의 형벌로서의 특수성이나 다른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니까 사람 한 명 죽인 걸로 사형 안 때리지 않냐 이거예요. 이거 봤을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그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사형 주지 말어라 이거죠. 개 같은 해석이야 이게. 아유, 뭐 이럴 거면은 봐줄 못 봐줄 사람이 어디 있어? 결론 요지서 쓰셨구만 법관이. 응? 이건 뭐 봐주자고 딱 아유 마음을 변호사가 쓴 거네 뭐. 예, 변론 요지네 변론 요지. 잡수시고 이렇게 변론 요지야 변론 요지. 변호사가 한 건데 뭐. 한 거고요. 아유 참. 그래서 참. 사형이 부당하다는 거예요. 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기징역으로 어이없다, 예, 바뀐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대법원에서 한 가지 또 쟁점이 됐던 이제 세 번째 쟁점은 얘를 강도 강간죄에 의율할 수 있는가? 자, 왜냐면 강간범이 강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돈을 훔치고 싶은 생각이 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훔쳤어. 그래서 훔치면 이게 특수 강도 강간죄에 해당이 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이 대법원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강간죄랑 강도죄가 그냥 합쳐진 거일 뿐이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강간죄, 강도죄로 따로 의뢰요. 네. 따로 씁니다. 따로 된 거지. 강간의 목적으로 가서 강간만 했는데 강간 끝나고 난 뒤에 그 기회에 보니까 뭐 물건이 돈이, 있어. 예. 그거 들고 나온 경우라면 그거는 맞아요. 그냥 강간죄하고 강도죄 아니면 절도죄를 예, 의뢰해요. 맞아요. 근데 이게 반대는 성폭력 처벌법 그죠? 그렇죠. 반대는 다르죠. 이거 반대는 다르죠. 특례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강도의 죄를 범한 자가 돈 훔친 강간까지 거예요. 하면, 근데 강간 등의 죄를 범했다. 요게 특수 강도 강간이다. 네, 맞아요. 이게 선우가 다른 거죠. 전혀 달라요. 그 네. 형량도 완전 형량이 차이나요. 다르죠. 네. 예. 그래서 사형 무기 10년 이상 이렇게 이제 맞아요. 되어 있죠. 그래서 근데 요건은 이제 강간범이 강간한 후에 돈 훔치고 싶은 마음을 품어서 재물을 강취했다. 이렇게 하면은 특수 강도 강간죄로는 의율하지 못한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렇게 이제 된 거고요. 나중에 이 박양 유가족 분들이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하기도 했어요. 했겠죠. 예, 이게 군대에서 그 탈옥해가지고 놓쳤으니까. 예,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거니까. 그래서 약 2억 원 채 안 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라고 해요. 이거 대법원에서 그냥 차라리 사형 1, 2심에서 사형 떨어진 거 그냥 잘 갔으면은 그냥 뒀으면 사형 시켰겠지만 그냥 사형은 안 시키고 봐주려고 그냥 별 얘기를 다 써놨네. 그쵸. 응? 근데 진짜 솔직히 납득이 안 가는 소리만. 네. 변호사가 변론 요지서 쓰는 것처럼 해놨어. 변론서 쓰는 것처럼. 어쩜 이래요.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지금 답답해요.
그래서 이제 말란 김에 우리나라 사형수 실태를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사형수가 지금 59명이 있나 우리나라? 예, 59명이요. 61명 있다가 2명 죽었죠. 맞아요. 그래서 원래 17년에 65명이었는데요. 이제 지금은 이제 6명 줄어갖고 맞아요, 맞아요. 59명 됐어요. 그래서 일반인 55명, 그다음에 군인 4명. 맞아. 이렇게 있는데 2010년대까지 기점으로 사형을 잘 선고를 거의 안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2011년 이후에 사형 확정된 사람이 몇 명인가 봤더니 3명 있어요. 3명. 근데 이제 그중에 2명은 군인이에요. 군인이지, 군인. 예. 군인이고 일반 범죄자가 1명인데 군인 2명은 김민찬. 해병대. 예. 강화도 이것도 해야 해병대. 돼요. 어차피 대한민국 살인사건에서 제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대량 살인이잖아요. 저 임도빈이 그 임도빈. 22 보병사단. 아, 맞아요. 총기 난사 이것도 했던. 해야 되고. 요것도 2016년에 확정이 됐어요. 요거 이제 대량 살인 이어서 피해자가 여러 술탄 명. 까고 총 쏘고 예. 해서 많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2명 그리고 일반 범죄자는 장재진. 장재진은 우리가 대한민국 살인사건 예, 했고요. 장재진 2015년에. 대구에서 중년부부 살해한 거. 네, 그 여자친구 부모님들. 그 들어가고 잔인하게 죽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참 이렇게 했는데 근데 우리 진짜 유명한 김길태. 김길태. 그다음에 오원춘, 그다음에 김홍일 그 울산 자매 살인 자매 사건이요. 살인 사건. 이영학, 안인득, 권재찬. 얘네는 1심에서 선고 받았다가 사형 선고 받았다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된. 그래서 결국은 사형 선고 안 받았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97년도에 마지막 사형 집행했잖아요. 그 마지막 사형 집행하고 교수님 19명 그 이후에 19명의 사형수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고 해요. 맞아요. 지금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점을 기점으로 공식적으로 아마 이제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공식적으로 48년 8월 27일에 최초로 사형 집행을 했다. 이제 기록상 요거를 시작으로 광복 직후에. 예. 94년도에 15명, 95년도에 19명. 그때 지존파 지존파, 예, 지존파 6명 포함됐었고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사형 집행인 97년에 그때 김준영 순경부터 시작해서 다 죽었어요. 예, 23명. 그래서 이 23명 집행된 사람들 중에 15명은 살인죄였고요. 그다음에 4명이 강도살인죄였고요. 그다음에 상습 강도 및 강간이 2명이었고요. 그 뭐 마지막 사형수라는 책도 있었잖아요. 그 외에 김용재 여의도 광장 자동차 막 김영자 마구 밀고 댕겼잖아. 예, 이렇게 해가지고 총 920명이 사형 집행됐다고 해요. 이제 공식 기록 기준이고요. 아마 이제 뭐 어떤 우리 정권 때 과거 근현대사를 좀 되짚어 보면 아마 더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아무튼 공식 기록은 그렇다라고 해요.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베 정권 출범하고 나서 그래도 저 사형 집행했어요. 집행 막 했잖아요. 오음교주도 하고. 예, 맞아요. 2017년에도 2명 집행하고 얼마 전에도 집행 또 한 번 했었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97년도에 마지막 사형 집행하고 나서 그 이후로 집행이 아니라 그냥 병 걸리거나 자살하거나 이렇게 죽은 사형수가 12명이 있다고 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감형된 사형수가 19명. 이 감형된 사형수는요. 98년에 2명을 감형해줬어요. 그리고 99년에 5명 감형해주고 2000년에 2명 감형해주고 2002년에 4명, 2006년에 6명. 그렇지만 감형은 해줬으나 아마 이제 그 19명 중에 가석방으로 나온 사람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무기수로 사는 거지 뭐. 무기수로 사는 거죠. 예. 그 사형 집행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국민들 여론 있잖아요. 그 이제 좀 과거 때부터 어떻게 나왔는지 보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2015년에 한번 법의식 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국민 법의식 조사. 근데 이때 응답자 65명이 사형제 폐지 반대했거든요. 맞아요. 사형제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예. 했어요. 이건 한결같아 지금까지. 맞아요. 2017년도에 이제 그 언론 쪽에서도 여론조사했어요. 막 1000명 대상으로. 그렇게 했더니 한 언론사의 그 1000명 대상 한 응답 결과는 66.1%가 사형 폐지 반대. 그리고 또 다른 그 언론사에서 여론조사한 거는 응답자의 그 약 80%가 사형제 있어야 된다. 맞아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아휴, 요 근래 교수님 그 사건 아시죠? 그 조경민이
조경민이 그 여자 3명 살해하고 시신에서 난 놈. 강도 살인 공범 3명이랑 이 조경민이가 교도 그 소송 제기했었잖아요. 교도소가 너무 좁아서 맞아. 자기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로 그 말미암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네, 청구한 우울증 5천만 걸렸다. 원입니다. 수면장애 걸렸다. 이게 진짜 말도 안 되죠, 진짜. 기각됐잖아요. 최근에 기각됐죠. 그리고 이제 사형제 폐지돼야 위원 된다고. 심판 많이 했었어요, 그놈들이. 응, 이렇게 했었을 때 이제 두 차례 모두 합헌 결정 났죠. 맞아요. 지금 96년 7월에 이제 그 헌법소원 했을 때는 7대2. 7대2 그러니까 사형 집행 사형제 유지해라. 해야 된다. 그리고 2010년도 2010년도 한 10년 2010년에는 지났는데 그때는 좀 줄긴 5대 줄었네. 4. 5대 4네. 비등비등하잖아요. 근데 교수님 지금 현재 3번째 헌법소원 진행 맞아, 진행 중이에요. 중이에요. 그 존속살해로 네. 무기징역 받았던 윤모 씨가 지금 헌법소원 제기해가지고 지금 2010년에 5대 4였잖아요. 교수님. 사람 중에 새끼들이 그걸 헌법선하고 지랄이야 이거.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또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판결이 사형 선고가 이렇게 이제 뒤집혔던 사례를 좀 보면서 이 사형 사건 관련돼서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그죠. 답답하죠. 이런 식의 이 법원 법관들의 어떤 그 판단 방식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아주 사형을 안 주려고 안 가진 주려고 애를 작정을 그럼 왜 그러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글쎄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1심, 뭐가 2심, 지들만 인도주의야 무슨? 1심, 2심 판사님들은 뭐 그러니까요. 아무 생각이 없어서 사형 그리고 선고를 왜 했냐고요. 피해자 입장이 안 돼보냐고요. 피해자 입장이. 제 말이요. 속상합니다 이게. 오늘은 우리 홍 박사님이 준비해왔던 육군 장교 강도 살인 사건. 네. 천하에 죽일 놈의 새끼인데. 예? 요놈한테 1, 2심에서 사형을 줬더니 대법원에서 사형은 과하다고 그러면서 무기징역 주면서 사형이 과한 이유를 쭉 적시를 했는데 네. 뭐 아마 홍 박사가 자세히 설명하셨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납득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다 그렇죠. 그냥 뭐 좀 씁쓸합니다 그냥. 그렇죠. 예. 예, 오늘 고생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